저 25년 서울의 밤은 수많은 인공의 빛으로 가득 차 별의 자리를 빼앗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곳은 단연코 미래혁신기술 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였다.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 전체의 기술 산업을 이끄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밤. 그 중심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젊은 CEO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성공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의 주변은 성공을 축하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강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재계의 한 원로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훈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겸손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의 맞춤 제작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이미지를 완벽하게 부각시켰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지난 몇 년간 밤낮 없이 매달려온 프로젝트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이 혁신적인 기술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지훈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그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필생의 역작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잠시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나 샴페인 잔을 든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가 이룩한 성공처럼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이후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아픈 기억을 지우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때였다. 장내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지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입구 쪽으로 향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쌍의 남녀가 있었다. 남자는 지훈의 숙적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양분하는 거대 기업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회장 박태민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다. 지훈은 가볍게 혀를 찼다. 저 비열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박태민이 아니었다.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지훈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시간은 멈췄고 주변의 소음은 아득한 이명으로 변했다. 5년 동안 그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 그가 지독하게 사랑했고 그래서 더 지독하게 증오했던 아내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화려하고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값비싼 보석과 우아한 드레스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과거에 소박하면서도 따뜻했던 그녀의 미소가 아른거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냉정함과 거리감만이 서려 있었다. 마치 지훈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혹은 경멸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유리 조각처럼 지훈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지훈은 손에 쥔 샴페인 잔을 부서져라 쥐었다. 왜? 어째서 수천 개의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녀가 떠난 이유를 그는 아직도 알지 못했다. 그저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에게 질렸어. 라는 차가운 한마디와 이혼 서류만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5년 만에 나타난 그녀는 하필이면 그의 가장 큰 적 박태민의 여자였다. 박태민은 지훈의 시선을 느꼈는지 그를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마치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가졌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보란 듯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다.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박태민의 멱살을 잡고 서연의 손목을 끌어 이 지옥 같은 상황의 해명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었다.
수많은 시선이었고 수많은 시선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짓이었다. 그는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 차갑게 식어버린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때 그의 시선이 서연의 옆으로 향했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다. 아이는 낯선 환경이 두려운 듯 서연의 뒤에 숨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지우는 숨을 멈췄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어릴 적 자신의 앨범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아이는 강지훈이라는 인간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였다. 유전자의 힘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아이는 그를 닮았다. 아니, 그 자체였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5년. 서연이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흘렀다. 아이의 나이는 많아봐야 5살. 계산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해서 잔인할 정도였다. 지우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옆의 기둥에 몸을 기댔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성공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미래도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박태민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지훈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훈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다. 주변 사람들은 에이펙스 다이내믹스 회장의 새로운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서 어떤 잔혹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지. 강 대표 오랜만이군. 요즘 아주 잘 나간다고 들었어. 박태민이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잔인한 쾌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그녀가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었다. 인사하지. 내 아내 윤서연 씨와 아들 민준이다. 박태민이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내 아내,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민준. 그 이름마저도 지훈이 언젠가 서연과 함께 미래의 아이를 위해 지어두었던 이름 중 하나였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지훈을 파괴하기 위한 악랄한 복수극이었다. 지훈은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이는 지훈의 굳은 표정이 무서웠는지 서연의 등 뒤로 더욱 바짝 숨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지훈의 남은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내 아이가 나를 두려워하며 내 숙적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이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또 있을까?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박태민은 곧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방해해서 미안하게 됐군. 그럼 이만. 이라며 여유롭게 돌아섰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다시 한번 감싸 안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훈에게 보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미안함,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절박함. 하지만 그 눈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쓴 채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지훈은 망부석처럼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둘러싸고 있던 축하와 환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5년 동안 굳건하게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복수심과 배신감, 그리고 아들을 향한 미칠 듯한 그리움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알아야만 했다. 지난 5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는 되찾아야만 했다. 그가 빼앗긴 모든 것을.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은 강지훈의 눈앞에서 초점을 잃고 부서져 내렸다. 사회자가 곧 있을 그의 발표를 예고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조금 전 윤서연과 박태민, 그리고 자신의 아들 민준이 사라져간 인파의 바다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텅 빈 채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내면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로봇처럼 단상으로 향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박수 소리가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원래대로라면 몇 달간 준비한 열정적인 연설로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위대한 서막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얼굴에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다. 그 위선적인 표정들이 역겨웠다. 지훈은 준비된 원고를 무시하고 짧게 입을 열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미래,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곧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았다. 예상보다 너무나도 짧고 건조한 그의 말에 장내는 잠시 술렁였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다. 지금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연극일 뿐이었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그의 뒤로 수많은 질문과 우려의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차나 준비해, 집으로 가지. 그의 단호한 어조에 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서둘러 차를 대기시켰다. 최고급 세단의 안락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지훈은 눈을 감았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차가운 말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떠나버렸던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증오하며 버텼다. 그녀에 대한 복수심을 원동력 삼아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깨달았다. 그의 증오 밑바닥에는 여전히 지독한 사랑과 그리움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아이 민준.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의 심장이 다시금 날카롭게 점여왔다. 박태민의 아들로 자라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자 분노로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박태민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윤서연도. 도심의 불빛이 닿지 않는 한강변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지난 5년간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감옥이었던 공간에 도착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고 위스키병을 집어들었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미디어 월 앞에 섰다. 그곳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성공 신화가 24시간 내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만 보였다. 그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이자 가장 신뢰하는 인물인 정보보안팀의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최 실장이 전화를 받았다. 네, 대표님.
지훈은 망설임 없이 명령했다. 최 실장, 지금부터 내 개인적인 지시를 수행해줘.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고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윤서연, 그리고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박태민. 이 두 사람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주변 인물들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특히 5년 전에 윤서연이 날 떠난 시점, 전후의 모든 것을 파헤쳐.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은밀하게. 지훈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최 실장은 지훈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같은 시각 박태민의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계에 불을 붙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는 윤서연의 차가운 옆모습을 보며 말했다. 오늘 강지훈, 그 자식 얼굴 봤어. 아주 걸작이더군. 세상 다 가진 듯한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데 아주 통쾌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짓밟는 데서 오는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오늘 밤 지훈과 마주친 순간부터 그녀의 심장은 줄곧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의 눈에 담긴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원망을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그 시선이 마치 낙인처럼 그녀의 가슴에 찍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끔찍하게 싫었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왜 말이 없어? 당신도 즐거웠어야지. 당신을 버린 남자에게 멋지게 복수한 거잖아. 박태민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돌리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꾸했다. 피곤해요. 민준이도 자고 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박태민은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 다시 시계의 입을 가져갔다. 그는 서연의 저항을 일종의 자존심 싸움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저택에 도착한 서연은 잠든 민준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아이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지옥이라도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다. 다음 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사무실에는 전날 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냉기가 흘렀다. 강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냉정해져 있었다. 임원회의에서 그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홍보 전략을 전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결정은 빠르고 가차 없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논리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임원들은 그의 기에 눌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최 실장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서면 보고서에는 윤서연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 이혼한 직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박태민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2년 전 박태민이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회장직에 오르면서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스토리였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이게 전부인가? 지훈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윤서연 씨의 프랑스 유학 시절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적 기록 외에는 대외 활동이나 교우 관계가 전무합니다. 또한 박태민 회장과 결혼한 시점의 재산 증여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역시나
이것은 조작된 삶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서연의 유학 생활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감금 생활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는 최 실장에게 지시했다. 프랑스 현지에 사람을 보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당시 윤서연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 분명히 누군가는 무언가를 보고 들었을 테니 그때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와 커다란 꽃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발신인은 에이펙스 다이내믹스 회장 박태민이었다. 꽃바구니에는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드를 열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론칭을 축하하며 가정의 화목이 사업 성공의 기반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나. 그 문장과 함께 카드에는 박태민과 서연, 그리고 민준이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훈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박태민의 의도는 명백했다.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내 아이와 내 여자는 이제 내 것이다라는 잔인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박태민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 주어야 했다. 모든 것을 걸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올 생각이었다. 지우는 사진 속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과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를 넘어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섬뜩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민이 보낸 사진 속의 거짓된 행복은 강지훈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미련마저 불태워버렸다. 그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강철 같은 분노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를 찾은 전사였다. 박태민의 도발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감정적인 공격 뒤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비즈니스적인 공격이 뒤따를 것이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가 그의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신문 한 면에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야심작 프로메테스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윤리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기술의 세부 사항을 언급하며 데이터 독점의 위험성과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경고했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회사 내부는 불안감으로 술렁겼다. 이것이 바로 박태민의 방식이었다. 대중의 불안을 증폭시켜 명분의 흠집을 내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비열한 수법. 그는 이 게임의 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지우는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임원들은 당장 반박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의 말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건 박태민이 원하는 그림이야.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그는 뒤에서 더 큰 공격을 준비하겠지.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 될 수 없어.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는 홍보팀장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모든 언론 대응을 중단해.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채널에 집중한다.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측면, 난치병 치료 가능성, 환경 문제 해결 같은 휴먼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SNS를 통해 확산시켜. 감성으로 이성의 벽을 허무는 거야. 그리고 그는 전략기획실장에게 말했다. 일주일 뒤로 예정되어 있던 국내외 주요 투자자 및 정부 관계자 대상 비공개 기술 시연회를 내일 모레로 앞당긴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강력한 법이지. 그들의 눈으로 직접 프로메테스의 위대함을 확인하게 만들어. 그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그의 의지에 불안에 떨던 임원들의 눈빛이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태민의 공격은 언론 플레이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더 교활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넥서스를 흔들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연구원들에게 익명의 헤드헌터를 통해 접촉했다. 현재 연봉의 3배, 최고급 주택과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거부하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몇몇 연구원들이 실제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그날 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중앙 서버가 정체불명의 해커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공격의 목표는 명확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소스 코드와 연구 데이터를 탈취하는 것. 회사의 심장이 외부의 적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순간이었다. 비상벨이 울리고 사내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상황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최 실장이 이끄는 정보보안팀은 밤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지우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욱 긴장시켰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공격 패턴이 어떻지?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최 실장이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단순한 디도스 공격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해서 들어오고 있고 방화벽을 우회하는 신종 악성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가장 취약한 지점만을 골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있거나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부 조력자. 흔들리던 연구원들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박태민은 돈으로 사람의 영혼까지 사들일 수 있는 자였다. 외부 침입을 막는 동시에 내부 접속 기록을 전부 확인해 최근 한 달간 핵심 데이터에 접근한 모든 인원을 리스트업하고 그들의 외부 통신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같은 시각 에이펙스 다이내믹스 회장실. 박태민은 값비싼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와인잔을 흔들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지금쯤 강지훈 그 자식 아마 똥줄이 타고 있겠지. 언론은 들끓고 연구원들은 동요하고 서버는 불타고 있으니 말이야. 그의 부하가 아첨하듯 말했다. 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지훈을 단순한 기술자로 얕보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이상주의에 빠진 풋내기라고. 그놈의 심장을 부숴버리면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 윤서연과 그 아이는 아주 훌륭한 무기야. 이제 곧 제 발로 무릎 꿇고 와서 모든 걸 바치겠다고 애원하게 될 거다. 그는 강지훈의 고통을 상상하며 와인을 음미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자신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라는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에게 위기는 곧 기회였고 절망은 더 큰 투지를 불러일으키는 기폭제였다. 그는 밤을 꼬박 새우며 보안팀과 함께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그는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체스판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상대의 수를 읽고 허점을 파고들고 역공의 기회를 노렸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보안팀이 해커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여러 개의 경유지를 거쳐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공격에 사용된 코드의 일부에서 아주 미세한 디지털 서명을 발견했다. 이건 그림자 용병으로 불리는 해커 집단의 시그니처 코드와 일치합니다. 이들은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일이든 처리해주는 자들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 바로 에이펙스 다이내믹스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에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아직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연결고리를 찾았다. 박태민이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실마리였다. 그는 며칠간 잠을 못 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박태민이 보낸 그 빌어먹을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 전쟁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빼앗긴 과거와 미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박태민이 자신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였다면 기꺼이 그 안에서 괴물이 되어 주어야 했다. 그는 최 실장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윤서연에 대한 조사는 중단한다. 타겟을 변경하지. 박태민의 현재를 조사해. 그의 모든 사업 자금 흐름, 그리고 약점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강지훈의 선전포고와 함께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정보 보안팀은 거대한 사냥개로 변모했다. 최 실장의 지휘 아래 팀은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와 박태민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체계적이었다. 합법적인 기업 정보 분석에서부터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디지털 정보 수집까지. 그들은 박태민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작은 균열을 찾고 있었다. 그 사이 지훈은 자신의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예정보다 앞당겨 열린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비공개 기술 시연회대는 대성공이었다. 초대된 소수의 투자자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술의 경이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인간의 신경세포와 직접 교감하는 인공지능 칩이 시연되자 장내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언론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은 이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졌다. 시연회가 끝나자마자 투자를 망설이던 기관들이 앞다투어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태민이 일으킨 인위적인 위기는 오히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강지훈은 이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전쟁의 서막일 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태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강지훈이 자신의 공격을 막아낸 것도 모자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야만 했다. 강지훈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연과 민준을 향한 통제와 집착 또한 심해졌다. 한편 최 실장의 팀은 박태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박태민이 비자금 조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리스트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중 한 회사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다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기록 하나를 찾아냈다. 아주 거액의 자금이 서울 외곽의 한 종합병원으로 송금된 기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병원비 지출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 실장은 그 기록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돈이 송금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서연이 강지훈에게 이혼을 통보하기 불과 며칠 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곧바로 그 병원과 수취인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그 돈이 윤서연의 아버지 윤 교수의 심장 수술비 및 입원비 명목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보고를 받은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공식적인 이야기대로라면
윤서연은 파리에서 박태민을 처음 만났다. 그렇다면 박태민이 그녀가 자신을 떠나기도 전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을 그녀의 아버지 수술비를 대신 내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상처에 눈이 멀어 단 한 번도 그녀가 떠난 이유를 제대로 의심해 보지 않았다. 갑작스러웠던 장인어른의 병세 악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어진 그녀의 냉정한 이별 통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태민이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인 아픈 아버지를 이용해 그녀를 협박하고 자신을 떠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분노보다 더 큰 그녀를 오해하고 증오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그녀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를 구해야만 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지우는 수년 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오래된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그것은 서연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함께 사용했던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접속한 메일함에는 수많은 스팸 메일만이 가득했다. 실망감에 창을 닫으려던 순간 그의 눈에 정체불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메일 하나가 들어왔다. 제목도 내용도 없는 빈 메일이었다. 그는 무심코 메일을 삭제하려다 작은 클립 모양의 첨부 파일 아이콘을 발견했다. 망설임 끝에 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희귀한 야생화 은방울꽃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저 평범한 꽃 사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은방울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서연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자 그들의 결혼식 부케로 사용되었던 꽃이었다. 그리고 그 꽃말,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위험한 쾌락과 치명적인 독이라는 무서운 이면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서연은 종종 이 꽃을 보며 아름다운 것일수록 더 위험한 법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박태민이라는 치명적인 독에 감금된 자신의 처지를 이 꽃에 빗대어 그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신호, 그리고 도와달라는 절박한 외침.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하겠다. 서연은 박태민의 성공적인 방어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가 무너지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목숨을 건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지독한 현실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전사였다. 지우는 모니터 속 은방울꽃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박태민을 향한 복수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윤서연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 강민준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즉시 최 실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결연했다. 5년 전 윤 교수님의 병세와 수술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병원 기록 주치에 간병인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 먼지 하나까지 전부. 강지훈의 새로운 명령과 함께 최 실장의 팀은 5년이라는 시간의 먼지를 뚫고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태민은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전문가였다. 윤 교수가 입원했던 병원의 관련 기록 상당수는 이미 파기되거나 접근 권한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막대한 후원을 받는 해외 의료 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고 연락조차 쉽지 않았다. 시간은 지훈의 편이 아니었다.
조사가 더디게 진행될수록 지훈의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조바심이 피어올랐다. 은방울꽃 사진 한 장과 병원비 기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더 확실한 무언가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싸워나갈 수 있게 해줄 살아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민준을 직접 만나야만 했다. 사진 속의 아이가 아니라 실제로 숨쉬고 말하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했다. 이것은 지독하게 위험한 생각이었다. 박태민의 감시망은 분명 서연과 민준의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을 터였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서연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했다. 그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서연과 민준의 일과를 면밀히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며칠간의 감시 끝에 최 실장의 팀은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서연은 매주 수요일 오후 박태민이 고용한 수행원의 감시 아래 강남의 한적한 고급 공원으로 민준을 데리고 나왔다. 다른 요일에는 주로 실내 활동만 하는 것에 비해 수요일의 공원 방문은 거의 어김없는 규칙이었다. 그곳이 바로 지훈이 선택한 운명의 장소였다. 약속의 수요일 오후 지훈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값비싼 슈트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반쯤 가리는 모자를 눌렀었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최대한 자신을 숨겨야만 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공원에 도착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은 평화로웠지만 지훈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공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그들을 기다렸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공원 입구로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서연과 민준이 내렸다. 5년 만에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미소에는 짙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자유가 없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이 있었다. 아이는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신나게 공원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자신과 똑 닮은 얼굴. 지훈은 숨을 삼켰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가 그의 심장을 예리하게 베는 듯했다.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수행원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감시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지훈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는 민준이 가지고 놀던 무선 조종 자동차가 향하는 길목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는 조종에 서툰 듯 자동차를 이리저리 헤매게 하고 있었다. 마침내 자동차는 지훈의 발치에 와서 부딪히며 멈춰 섰다. 아이가 하는 소리를 내며 그에게로 달려왔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몸을 숙여 아이와 눈을 맞췄다. 이게 내 거니? 지훈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조금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거예요. 이름은 썬더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지훈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눈, 코, 입 어느 한 군데 자신을 닮지 않은 곳이 없었다. 특히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까지도 자신과 똑같았다. 썬더라, 멋진 이름이네. 운전이 꽤 어려운가 보구나.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자동차를 집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경계를 풀고 활짝 웃었다. 아빠는 쉽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어려워요. 아빠라는 말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렇구나. 연습하면 금방 잘하게 될 거야. 아저씨도 어릴 때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거 좋아했거든. 바로 그때였다. 민준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발견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앞을 막아서며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당장 여기서 사라져 제발이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수행원 역시 이쪽을 주시하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가지 감정과 이야기가 오고 갔다. 지훈의 눈빛은 역시 내 아들이었어라는 확신과 내가 구해줄게라는 약속을 담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은 미안해라는 사과와 위험해라는 경고를 동시에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차갑게 말했다. 민준아, 모르는 사람이랑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차갑게 꾸민 것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민준이 끌려가면서도 지훈을 향해 해맑게 손을 흔들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의 마지막 인사가 그의 심장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다.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바위처럼 단단한 확신뿐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적의 손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었다. 돈도 명예도 회사도 모두 잃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인 서연만큼은 반드시 되찾아야만 했다.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 실장이었다. 지훈은 감정을 추스르고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사람을 찾았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약간 흥분되어 있었다. 5년 전 윤 교수님의 담당 간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술 직후에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겨우 만나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공원에서 마주한 아들의 얼굴과 과거의 진실을 알고 있을 간호사의 존재가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감정적인 동요는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만나지. 오늘 밤에 바로. 서울의 밤을 뒤로하고 강지훈의 차는 어둠 속을 향해 달렸다. 목적지는 충청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 전직 간호사 김선미 씨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무채색의 그림자 같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낮에 보았던 아들 민준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해맑은 미소와 자신을 향해 흔들어주던 작은 손이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아들을 되찾고 한 여자의 짓밟힌 인생을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 남자였다. 서연이 보낸 은방울꽃의 메시지와 그녀 아버지의 병원비 기록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게 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그 가설이 끔찍한 진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깊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약속 장소는 마을 어귀의 허름한 식당이었다. 지훈이 안으로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선량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여자 김선미 씨였다. 그녀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훈 대표님 되십니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일부러 위압감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미 씨. 그의 정중한 태도에 김선미 씨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졌다.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고 저는 그저 평범한 간호사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도 그녀의 기억 속에 새겨진 공포를 지우지 못한 것이다. 지우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아들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에는 어떤 과장이나 거짓도 없었다. 오직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한 남자이자 아버지의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 윤 교수님께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김선미 씨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아버님 윤 교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안정적이던 교수님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갑자기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어요. 마치 누군가 약물을 잘못 투여한 것처럼요. 저는 분명히 정량의 약을 투여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물 투여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지만 의사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녀를 문책했다. 병원 전체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병원장과 비밀리에 만나던 한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나중에야 그 남자가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박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태민, 그 사람은 환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항상 병원장실이나 외진 곳에서 병원 고위층하고만 만났죠. 그가 다녀간 날이면 어김없이 윤 교수님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지훈의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박태민이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이었다. 장인어른의 병세 악화는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박태민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위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느 날 밤 복도를 지나다가 비상계단에서 흐느끼는 윤서연 씨를 봤습니다. 그 앞에는 험악하게 생긴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선택해. 내 아비가 이대로 죽는 걸 보든가, 아니면 강지훈을 떠나 우리 회장님께 가든가. 네가 강지훈 곁에 있는 한 그놈의 미래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라고요.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충격이 아니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과 함께 박태민을 향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서연은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의 목숨과 사랑하는 남자의 미래를 담보로 한 잔인한 거래를 강요당한 것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남긴 차가운 말들은 모두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이었고 그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오해하고 미워했는지 깨달으며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가 복수심에 불타 회사를 키우는 동안 그녀는 적의 소굴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그들의 만행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지훈이 마지막 희망을 담아 물었다. 김선미 씨는 한참을 망설였다. 박태민의 보복이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지훈의 절박한 눈빛과 5년간 자신을 짓눌러 온 양심의 가책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가방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날 너무 이상해서 제가 몰래 윤 교수님의 초기 진료 기록과 약물 투여 기록 차트를 스캔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차트와는 분명 다를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에서 그들이 나누던 대화도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음질이 좋지는 않지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USB를 건네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5년간의 오해를 풀고 서연을 구하고 박태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김선미 씨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즉시 최 실장에게 연락해 김선미 씨에 대한 24시간 비밀 경호를 지시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는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을 들었다. 잡음 섞인 파일 속에서 서연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협박범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우는 운전대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향한 분노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피의 맹세였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경쟁이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돌아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그가 상대해야 할 거대한 악의 제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희생과 아들의 존재, 그리고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박태민을 단순한 패배자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해버릴 것이다. 사냥은 이제 시작되었다. 강지훈이 진실의 조각을 맞춰 나가는 동안 윤서연은 얼음으로 된 성 안에서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박태민의 집은 화려한 감옥이었고 그는 그곳의 폭군이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시연회의 성공과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은 그의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의 분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서연과 집안의 고용인들을 향했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강지훈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서연을 몰아세웠다. 그의 집착과 의심은 병적으로 변해갔다. 서연의 모든 통화는 감시당했고 그녀의 외출은 더욱 엄격히 통제되었다. 박태민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강지훈의 성공에 대한 분풀이를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서연에게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으려는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다. 공원에서 지훈과 마주쳤던 그날 이후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지훈의 눈빛, 그 안에 담겨있던 확신과 슬픔, 그리고 무언의 약속이 그녀의 굳어있던 심장을 흔들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싸우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이성을 잃은 박태민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구출을 기다리는 공주일 수 없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아들 민준과 자신, 그리고 결국에는 강지훈까지 모두가 파멸할 것이었다. 그녀 역시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생존을 위해 복종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박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민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녀는 그의 완벽한 트로피,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면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차례였다. 결심은 민준이 잠든 깊은 밤에 이루어졌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서연은 이 아이에게만큼은 결코 자신과 같은 지옥을 물려줄 수 없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박태민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바이러스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주 위험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도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박태민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극도로 편집증적인 성격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공간 안에서는 지독하게 오만했다. 그는 종종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와인 한 잔을 가지러 가거나 잠시 정원을 산책할 때 개인 태블릿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나가는 버릇이 있었다. 시간은 길어야 2, 3분. 그녀가 노린 것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며칠간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박태민이 중요한 통화를 하며 서재 밖으로 나간 순간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억누르며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의 장난감 로봇을 수리한다는 핑계로 숨겨온 초소형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태블릿에 연결했다. 미리 준비해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설치가 완료되고 USB를 뽑는 순간 복도에서 박태민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서재를 빠져나와 그와 마주쳤다. 무슨 일이야? 박태민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서연은 준비한 대로 대답했다. 민준이가 당신 서재에 있는 지구본을 보고 싶어 해서요. 잠깐 보여주고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박태민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 이내 흥미를 잃고 서재로 들어갔다. 서연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다. 한편 강지훈의 팀은 간호사에게서 받은 증거를 분석하며 방역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녹음 파일의 잡음은 최첨단 기술로 제거되어 협박범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복원되었다. 변조된 진료 기록은 원본과 비교 분석되어 명백한 조작의 증거를 확보했다. 지훈은 이 자료들을 법률팀에 넘겨 박태민을 겨냥한 형사 고발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5년 전의 범죄만으로는 지금의 박태민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의 현재 비리를 파헤칠 증거가 필요했다. 지훈은 최 실장에게 사이버 공격의 배후였던 해커 집단 그림자 용병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돈 세탁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검은 자금과 연결되는 지점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지훈의 팀이 외부에서 거대한 벽을 허물기 위해 망치를 휘두르고 있다면 서연은 이제 내부에서 그 벽의 기초를 무너뜨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있었다. 서연이 설치한 스파이웨어는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박태민의 태블릿 화면을 실시간으로 미러링해서 볼 수 있었다. 그 안에는 그야말로 범죄의 백과사전이 들어있었다. 주가 조작을 지시하는 비밀 메신저 대화 정관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뇌물 리스트 경쟁사를 파멸시키기 위한 음모, 그리고 지훈의 팀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그림자 용병에게 송금한 내역까지.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옮기면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에 그녀는 매일 밤 민준의 교육용 영상이나 가족 사진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금씩 데이터를 옮겼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한 번은 박태민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하마터면 모든 것을 들킬 뻔하기도 했다. 그녀는 순발력을 발휘해 화면을 민준의 유치원 홈페이지로 바꾸는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했다. 그녀의 위험한 도박은 결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지훈의 팀이
그림자 용병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이 스위스의 한 유령 회사를 거쳤다는 사실까지는 밝혀냈지만 그 최종 배후가 박태민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였다. 바로 그날 밤 서연은 박태민이 그 유령 회사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승인하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자신의 클라우드로 옮기는데 성공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조사가 마침내 하나의 진실 앞에서 만나는 순간이었다. 며칠에 걸쳐 서효연은 박태민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방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치명적인 무기를 어떻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강지훈에게 전달하느냐였다.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모든 통신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섣부른 행동은 자신과 민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스마트폰으로 강지훈의 최근 뉴스를 검색했다. 화면 속 그는 여전히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손에 든 박태민의 모든 죄악이 담긴 디지털 폭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폭탄의 안전핀을 뽑아 던질 일만 남았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상처를 입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결전의 날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부와 권력의 상징들로 가득 찼다. 막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주주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경제부 기자들까지. 그들 모두는 단상 위에서 회사의 빛나는 미래를 역설하고 있는 남자 박태민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을 가득 메우며 막강한 권위를 뽐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 멀리 떨어진 감옥 같은 저택 안에서 윤서연은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수를 두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주주총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안에는 박태민의 제국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리 설정해둔 보안 이메일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수신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 3곳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청 특수부였다. 발송 시간은 정확히 30분 뒤로 맞춰져 있었다. 강지훈이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 예상되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 이것은 그와 그녀의 보이지 않는 협공이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조용히 아들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아가. 다시 연회장. 박태민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주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기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오직 단상 위에 한 남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웬 놈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끌어내. 박태민이 경호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서늘한 확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연단에 놓인 마이크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자리에 계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빛나는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지훈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팽팽한 긴장감 속에 묻혀버렸다. 지훈은 먼저 5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한 남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떻게 한 가족을 파멸시켰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들었다. 간호사 김선미 씨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녹음 파일이었다. 선택해. 내 아비가 이대로 죽는 걸 보든가 아니면 강지훈을 떠나 우리 회장님께 가든가. 잡음 섞인 협박범의 목소리와 윤서연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박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겠지. 당신의 성공은 언제나 남의 것을 빼앗고 파괴한 대가였으니까. 그는 말을 이었다. 지훈은 박태민이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공격하기 위해 그림자 용병이라는 해커 집단을 고용한 사실과 주가를 조작하고 경쟁사의 기술을 탈취해 온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아무도 그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다. 박태민의 화려했던 성공 신화는 한꺼풀씩 벗겨지며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이 설정해둔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연 회장 곳곳에 있던 기자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동시에 알림을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기자들의 표정은 이메일에 첨부된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한 기자가 저도 모르게 외쳤다. 속보입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박태민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주가 조작 증거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침은 신호탄이었다. 강지훈의 폭로는 서막에 불과했다. 서연이 보낸 디지털 폭탄은 연 회장을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박태민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증거 비밀, 계좌, 내역, 뇌물, 장부, 내부자, 거래 기록, 심지어 그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까지가 실시간으로 세상에 공개되고 있었다. 이것은 강지훈의 외부 공격과 윤서연의 내부 공격이 만들어낸 완벽한 합작품이었다. 박태민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 있던 이사들은 슬금슬금 그에게서 멀어졌고 주주들은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권위는 사라졌고 그는 이제 고립된 범죄자일 뿐이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청 특수부의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향했다. 그들은 이미 서연이 보낸 증거와 지훈의 법률팀이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의 리더가 박태민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다수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땄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그의 눈이 단상 아래에 서 있는 강지훈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경멸,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를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똑똑히 들릴 만큼 말했다. 너는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 너의 성을 지었더군. 그 성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혹독한 심판을 내린 자의 냉정함만이 담겨 있었다. 박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으로 끌려 나갔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거인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지우는 모든 것이 끝난 연회장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생중계를 비추고 있는 한 카메라를 향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카메라 너머에서 서연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그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다. 지옥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녀와의 공동의 승리였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야 하는 더 길고 어려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태민이 수갑을 찬 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진 후 세상은 에이펙스 게이트로 들끓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거대 기업의 추악한 민낯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그의 범죄는 언론이 파헤칠수록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고 그와 결탁했던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 역시 줄줄이 소환되었다. 박태민이라는 거목이 쓰러지자 그 그늘에 숨어 기생하던 모든 것들이 햇빛 아래 드러나며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먼지처럼 허무하게 해체되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그는 최 실장에게 지시하여 박태민의 저택으로 보안팀을 급파했다. 그의 최우선 임무는 윤서연과 아들 민준을 그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었다. 최 실장과 보안팀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공기는 이미 주인을 잃은 성처럼 수산했다. 박태민의 하수인들은 모두 쥐 죽은 듯 조용히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TV 화면을 통해 박태민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해방감 대신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저택의 현관으로 내려왔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입었던 화려한 옷들과 보석들은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거짓된 삶의 흔적을 지우듯이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초에 실장을 보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최 실장은 그녀와 민준을 극진히 모시며 준비된 차로 안내했다. 차가 육중한 저택의 철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끔찍했던 과거가 저 문 뒤에 영원히 닫히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을 자신의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울 근교의 한적한 별장으로 맞이했다. 그곳은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정원과 따뜻한 햇살이 드는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5년 만에 서연과 그리고 아들 민준과 한 공간에서 마주했다. TV 화면이나 공원에서의 스침이 아닌 진짜 재회였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를 흘렀다. 아저씨,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이는 공원에서 만났던 지훈을 기억하고 있었다. 공원에 있던 아저씨, 맞죠? 우리 엄마 알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훈과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훈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응, 맞아. 아저씨는 엄마의 아주 오랜 친구란다. 그는 차마 자신이 아버지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서연이 만든 서툰 저녁 식사를 함께 먹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다. 민준이 제잘거리는 소리만이 어색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아이가 잠든 후에야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미안해. 그의 첫 마디는 사과였다.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줄도 모르고 5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했어. 당신의 희생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간호사에게서 들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의 서연이 지난 5년간 굳건하게 쌓아 올렸던 감정의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끔찍했던 지난 시간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박태민의 잔인한 협박,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고 떠나야 했던 그날의 고통, 그리고 적의 아내로 살아야 했던 매일매일의 지옥 같은 시간들,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당신이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꿈을.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박태민 옆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역겨워서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민준이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모든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버텼어. 그녀의 고백은 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두 사람의 상처를 헤집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치 용암처럼 그의 심장을 태우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5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우는 그저 그녀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어떤 말도 이 깊은 상처를 위로할 수는 없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밤은 깊어갔고 그들의 대화는 미래를 향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일단은 민준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을 시간도 필요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것도 강요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 당신과 민준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당신과 아이의 곁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그의 말에는 어떤 계산도 욕심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비쳐 들어왔다. 5년간의 오해와 증오가 녹아내린 자리에는 깊은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부서진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렸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일상이 그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야 할 시간이었다.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 박태민이 구속되고 세상이 떠들썩했던 폭풍 같은 시간으로부터 6달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다. 에이펙스 게이트의 주범 박태민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기나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탐욕과 몰락의 상징으로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삶에도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그는 여전히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유능한 CEO였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는 워커홀릭은 아니었다. 그의 책상 한가운데에는 이제 복잡한 서류 대신 민준과 서연과 함께 찍은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칼같이 퇴근 시간을 지켰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었다.
5년의 공백이 그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윤서연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태민의 화려한 인용도 과거의 상처에 갇힌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멈췄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다. 미술사를 전공했던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서 도슨트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5년간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본래의 따뜻하고 지적인 미소가 피어났다. 그들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민준이 있었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변화를 겪었지만 지훈과 서연의 아낌없는 사랑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진실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지훈과 서연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준은 자신을 키워준 박태민과 자신을 낳아준 강지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아이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진심을 알아보았다. 지훈은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이의 곁을 지키며 아버지가 되어주는 법을 서툴게 배워나갔다. 그는 아이와 함께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고 밤늦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었으며 주말 아침이면 함께 공을 찼다. 그는 아이에게 가르치기보다 아이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서재에서 복잡한 회로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작은 손으로 무선 조종 자동차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아빠, 아이가 무심결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를 불렀다. 지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지난 몇 달간 아저씨라고만 부르던 아이였다. 이거 바퀴가 잘 안 굴러가요.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자동차를 내밀었다. 지훈은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한번 볼게. 그는 아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저 아이의 머리를 몰차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그날 지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지훈과 서연의 관계 또한 그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과 상처는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존중했고 서로에게 치유의 시간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불꽃 같은 열정이 아니었다.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낸 전우애와 서로의 가장 깊은 고통을 이해하는 연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단단한 신뢰에 가까웠다. 어느 가을밤 민준이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의 유치원 이야기나 서연이 새로 맡게 된 전시회 이야기 같은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그러다 문득 서연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다시 웃는 법을 배우고 있어. 지훈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내가 더 고마워. 당신과 민준이가 내 세상의 전부라는 걸 알게 해줬으니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공원에 세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야 했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두려움도 비밀도 그들을 감시하는 눈도 없었다. 오직 따스한 햇살과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민준과 함께 신나게 연을 날리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푸른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를 발견한 지훈이 잠시 아이에게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사랑해, 고마워, 이제 우리 괜찮아 라는. 아빠도 높이 민준이 소리쳤다. 지우는 웃으며 다시 연주를 풀었다. 그는 연을 날리는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서연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조용히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봐, 민준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행복해.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진다. 가을 햇살 아래 연을 날리는 아이와 그 곁을 지키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보인다. 완벽하게 행복한 동화 속 결말은 아닐지 모른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처 위에서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웠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